11월의 찬바람이 거리를 휘저으며 낙엽을 흩날렸다. 시내 중심가 한복판에 위치한 대한제일은행 본점의 유리문이 열리자 낡은 베이지색 코트를 걸친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레 발걸음을 내딛었다. 박선희, 72살.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검은색 가죽 핸드백이 꼭 쥐어져 있었고 발끝에는 10년도 더 된 듯한 갈색 구두가 심겨져 있었다. 은행 로비는 오후 3시라는 시간대 치고는 제법 붐볐다.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 명품백을 든 중년 여성들, 양복 정장에 구두를 반질반질하게 닦아 신은 사업가들이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은은한 빛을 뿌리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닦여져 있었다. 모든 것이 웅장하고 격조 높아 보였지만 선희에게는 어딘지 냉랭하게 느껴졌다. 선희가 번호표 발급기 앞에 서자 근처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 할머니 혹시 생활보호 대상자 아니야? 요즘 복지 관련 업무 때문에 은행에 오시는 분들 많다던데. 그 소리가 선희의 귀에 들어왔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번호표를 뽑았다. 62번. 현재 진행 중인 번호는 48번이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선희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맞은편에 앉은 중년 남성은 비싼 정장에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고 옆자리의 여성은 에르메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선희에게 닿을 때마다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였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불편함을, 또 어떤 이는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냈다. 아, 요즘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네. 뒤쪽에서 들려오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다. 은행이 복지관도 아니고 그 여성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맞장구 쳤다. 그러게 말이야. 차라리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지. 왜 이런 곳에 와서? 두 사람은 선희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선희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었다. 손녀 민지의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결혼자금을 마련해주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어왔다. 민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똑똑한 아이였지만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신혼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전광판에 61번이 표시되자 선희는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 몇 개와 신분증,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수첩에는 그녀만 아는 계좌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6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선희는 천천히 일어나 3번 창구로 향했다. 창구 직원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이름표에는 최유라라고 적혀 있었다. 유라는 선희가 다가오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다. 다른 고객들을 대할 때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라고 정중하게 인사했던 그녀였지만 선희 앞에서는 달랐다.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무슨 업무 보러 오셨어요? 라고 물었다. 말끝에는 미묘한 불쾌감이 배어 있었다. 선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안녕하세요. 돈을 좀 인출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인출하실 건가요? 유라의 질문에 선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3억 원 정도요. 그 순간 유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곧이어 비웃음을 터뜨렸다. 크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웃음이었다. 3억 원이요? 최유라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선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코트, 오래된 가방, 겉보기에도 몇 년은 된 것 같은 구두. 유라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며들었다. 할머니, 혹시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3만 원이 아니라. 선희는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3억 원이 맞습니다. 그러자 유라는 아예 웃음을 터뜨리며 근처에 있던 다른 직원에게 눈짓을 했다. 야, 김대리. 이거 좀 봐. 김대리라고 불린 남성 직원이 다가오자 유라가 속삭였다. 할머니가 3억 원 인출하신다네. 김대리도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통장 좀 보여주세요. 유라가 손을 내밀었다. 선희는 가방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건넸다. 통장 겉표지는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서 약간 찢어진 상태였다. 유라는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다. 잠시 후 그녀의 얼굴에 역시나라는 표정이 떠올랐다. 할머니, 이 통장에는 98만 원밖에 없어요. 유라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주변에서 기다리던 고객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혹시 숫자를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98만 원이랑 3억 원이랑 많이 차이 나잖아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조롱의 기색이 역력했다. 선희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차분하게 말했다. 다른 계좌도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다른 계좌요? 유라는 코웃음을 쳤다. 할머니, 현실을 좀 받아들이세요. 아무리 많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선의의 차림새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혹시 복지 상담 받으러 오신 건 아니죠? 그럼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가셔야 해요. 이때 뒤쪽에서 기다리던 중년 남성이 짜증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간단한 업무도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하시죠. 그의 말에 다른 고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러게요. 시간 너무 오래 걸리네. 요즘 이런 분들 때문에 은행 업무가 더디어져. 유라는 이런 분위기를 즐기는 듯 했다. 할머니, 다른 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끝냅시다. 98만 원 전부 인출하실 거예요? 그녀는 마치 선희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굴었다. 선희는 참을성 있게 말했다. 제발 다른 계좌들도 확인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 수첩에는 여러 개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유라는 수첩을 받아들고는 첫 번째 계좌번호를 확인해 봤다. 컴퓨터 화면을 보던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하지만 곧 다시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 계좌는 잔액이 없네요. 0원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좌도 마찬가지였다. 할머니, 이 계좌들 다 오래전에 정리된 것 같은데요?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다. 한 중년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런 분들이 와서 시간만 잡아먹네. 또 다른 사람은 치매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보호자가 왜 안 왔을까? 라고 중얼거렸다. 유라는 이제 아예 동정하는 척하며 말했다. 할머니, 이해해요. 나이가 드시면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그녀는 일부러 교육하듯이 설명했다. 새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할머니 같은 분이 그런 돈을 가지고 계실 리가. 그때 지점장실 문이 열리며 김도훈 지점장이 나왔다. 그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평소에는 VIP 고객들에게만 직접 나서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소란이 너무 오래 계속되다 보니 직접 나선 것 같았다.
무슨 일입니까? 김도훈이 유라에게 물었다. 유라는 작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할머니가 3억 원을 인출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98만 원밖에 안 되시고 다른 계좌들도 다 비어 있어요. 김도훈은 선희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 김도훈이 다정한 척하며 말했다. 현실을 좀 받아들이시죠. 나이가 드시면서 기억이 헷갈릴 수 있어요. 3억 원이라는 건 아마 옛날 기억이거나 꿈에서 본 거일 수도 있고요. 그는 마치 치매 환자를 달래듯이 말했다.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혼자 다니시기에는 위험할 것 같은데. 선희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서렸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얼마나 쉽게 판단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선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실망이 서려 있었다. 김도훈 지점장이 다시 한번 다정한 척 말을 건넸다. 할머니, 정말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괜찮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는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고 낡은 통장도 챙겼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최유라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다. 할머니, 복지 상담 받으러 가시는 게 어떨까요? 구청에 가시면 생활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녀는 마치 큰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굴었다. 요즘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주변 고객들도 한두 마디씩 거들었다. 그러게요. 현실을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족들이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닌가? 누군가는 동정 어린 시선으로, 누군가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선희를 바라봤다. 선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은행을 나섰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은행 밖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 서 있던 50대 중년 부부가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딸로 보이는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품격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너무 오래 걸리셔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민지 아빠. 선희가 사위를 불렀다. 우리 손녀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사위는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정중한 태도로 대답했다. 어머니, 모든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염려 마세요. 딸이 다시 물었다. 어머니, 은행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선희는 잠시 은행 건물을 돌아보며 말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사람 구경을 좀 했지. 그때 선희는 가방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 스마트폰은 그녀의 낡은 차림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급 제품이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전화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박 이사장님.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매우 정중하고 급했다. 네, 홍 전무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선희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홍 전무, 바로 준비해 주세요. 대한제일은행에 예치된 모든 자금을 오늘 전액 인출할 겁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가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사장님, 전액 인출이라고 하시면 혹시 수천억 원 전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재단 운영 자금, 장학기금, 모든 것을 말이에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변호사들과 회계팀도 함께 보내주세요.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30분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발하겠습니다. 홍 전무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빨리 와주세요. 선희가 전화를 끊자 딸과 사위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들도 어머니의 진짜 정체를 완전히 알지는 못했다. 평소 검소하게 사시는 모습만 봐왔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혹시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곧 알게 될 거야.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박선희. 그녀는 사실 국내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교육장학재단의 이사장이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으로 시작해서 큰 성공을 거둔 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신념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전국 곳곳에 도서관과 교육시설을 건립하는 일을 해왔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다. 화려한 옷이나 값비싼 액세서리를 걸치지 않았고 고급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녀에게는 하나의 신념이 있었다. 진짜 사람의 인품은 겉모습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었다. 오늘 은행 방문도 그런 맥락이었다. 손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핑계였고 실제로는 사람들의 진심을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평소 거래하던 은행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겉모습만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직원들의 이중적인 태도, 고객들의 편견 어린 시선, 심지어 지점장까지 나서서 치매 환자 취급을 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큰 실망이었다. 20분 후 은행 앞에 검은색 승용차 3대가 도착했다. 첫 번째 차에서는 정장을 차려입은 홍 전무와 재단 관계자들이, 두 번째 차에서는 변호사들이, 세 번째 차에서는 회계팀이 내렸다. 모두 진중한 표정으로 선희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를 드렸다. 이사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홍 전무가 보고했다. 은행 측에도 이미 연락을 취했고 본점장님이 직접 대기하고 계십니다. 홍 전무가 이끄는 일행이 은행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선희는 그들의 중앙에서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낡은 코트를 걸친 그녀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기세가 범상치 않았다.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들, 서류 가방을 든 회계팀, 그리고 휴대폰으로 끊임없이 통화를 주고받는 재단 관계자들. 은행 로비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다. 먼저 경비원이 눈치를 챘다. 그는 급하게 내부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본점장님,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VIP급 인사들이 대거 몰려왔는데 본점장 이창호가 황급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다. 그는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30년간 은행업에 종사하며 수많은 VIP 고객들을 상대해온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상황은 처음이었다. 홍 전무가 그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희망교육재단 전무이사 홍승민입니다. 저희 이사장님께서 오늘 모든 예치금을 인출하시겠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이창호는 명함을 받아들고 홍 전무 뒤쪽에 서 있는 선희를 바라봤다.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혹시 그분이? 이창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홍 전무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네, 희망교육재단 이사장 박선희 님이십니다. 저희 은행 최대 예금 고객이시죠. 이창호는 급하게 컴퓨터 단말기로 달려가 계좌를 확인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본 순간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3,200억 원.
재단 운영 자금 1,500억, 장학기금 1천억, 시설 건립기금 700억. 한편 3번 창구에서는 최유라가 여전히 다른 고객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점점 은행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다. 동료들이 웅성거리고 관리진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김도훈 지점장도 상황을 파악하고 급하게 본점장에게 다가갔다. 본점장님, 무슨 일입니까? 이창호는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다. 방금 전 할머니, 우리가 치매 환자 취급했던 그분이 바로 박선희 이사장님이야. 3천억이 넘는 돈을 예치하고 계신 우리 최대 고객이라고. 김도훈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럴 리가. 그 할머니가. 그는 30분 전 자신이 선희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현실을 받아들이시죠. 치매기가 있는 것 같다.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순간 현기증이 났다. 이창호는 정신을 차리고 선희에게 다가갔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즉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인출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선희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30분 전에 3번 창구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이창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로비의 다른 고객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30분 전 선의를 비웃고 무시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졌다. 저 할머니가 정말 3천억을 가지고 계신 거야? 우리가 뭔 소리를 한 거지? 웅성거림이 커졌다. 최유라도 이제야 상황을 파악했다. 동료가 급하게 다가와 귓속말로 상황을 설명해 주자 그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럴 리가 없어. 정말 그분이 우리 은행 최대 고객이라고? 홍 전무가 서류 가방에서 공식 문서들을 꺼냈다. 이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모든 예치금을 오늘 인출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각종 서류를 펼쳐놓기 시작했다. 이창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선희에게 애원했다. 이사장님,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거의 무릎을 꿇을 기세였다. 김도훈 지점장도 황급히 달려와 머리를 조아렸다. 이사장님,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부하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한 저의 책임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최유라는 창구에서 일어나 떨리는 다리로 선희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선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선희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다. 기회는 이미 드렸습니다. 30분 전에 말이죠. 그녀는 홍 전무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절차를 진행하세요. 은행 내부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른 고객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우리 돈은 괜찮을까? 이 은행 망하는 거 아니야? 인출 대기줄이 순식간에 길어졌다. 사람들이 각자 통장을 들고 황급히 인출하려고 몰려들었다. 회계팀이 정확한 계산을 시작했다. 3,200억 원이 한 번에 인출되면 대한제일은행의 유동성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 분명했다. 이창호는 본사에 긴급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대 예금 고객이 전액 인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0분 후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 3,200억 원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체되었다. 선희는 마지막으로 이창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직원 교육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은행을 나서자 뒤에 남은 사람들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최유라는 울음을 터뜨렸고 김도우는 허탈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이창호는 이미 사퇴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대한제일은행의 운명은 그날로 기울기 시작했다. 3개월이 흘렀다. 대한제일은행의 몰락은 금융계에 큰 화제가 되었다. 박선희 이사장의 전액 인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른 대형 고객들도 연쇄적으로 자금을 회수했다. 은행의 신용 등급이 급락했고 결국 국내 굴지의 금융회사의 헐값으로 인수되고 말았다. 이창호 본점장은 사퇴했고 김도훈 지점장은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12월의 어느 오후 선희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카페 카운터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젊은 여성. 바로 최유라였다. 유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은행에서 일할 때의 오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대신 진중하고 겸손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나이나 차림새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했다.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희는 잠시 유라를 지켜보다가 카운터로 향했다. 유라는 다음 주문을 받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가 선희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메뉴판이 떨어질 뻔했다. 어서 오세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주문 받겠습니다. 선희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유라는 서둘러 주문을 입력했다. 그녀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다. 죄송한데 잠깐 앉아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5분 후 유라가 조심스럽게 커피를 가져왔다. 그녀는 커피를 내려놓고 선희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카페가 한적한 시간이라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었다. 이사장님, 유라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유라의 말을 들었다. 유라가 계속 말했다. 은행에서 해고된 후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유라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카페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하는 것, 나이나 차림새에 관계없이 존중하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것.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선희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많이 달라졌네요. 유라가 고개를 들어 선희를 바라봤다. 이 일을 계속할 생각이에요? 네, 이 일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해요. 비록 은행원일 때보다 월급은 적지만 제가 진짜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유라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때 이사장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겉모습은 검소하셨지만 마음은 정말 큰 분이셨잖아요. 선희는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다.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고객 서비스와 인성교육 강사를 찾고 있습니다. 유라는 놀란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당신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 더 진심이 전해질 것 같아요.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정말 저 같은 사람을 믿고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저는 이사장님께 그렇게 큰 상처를 드렸는데, 선희는 따뜻한 눈빛으로 유라를 바라봤다.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은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일어서며 덧붙였다.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죠. 유라는 감동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선희가 카페를 나서려 할 때 유라가 급하게 일어나 인사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선희는 문 앞에서 뒤돌아 마지막 말을 남겼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카페를 나선 선희는 따뜻한 겨울 햇살을 받으며 걸었다. 그녀의 마음은 뿌듯했다. 복수보다 더 큰 승리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꾼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한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다. 그날 저녁, 손녀 민지의 결혼식 준비로 바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선희는 생각했다.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누르는 것은 쉽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변화시키는 것은 훨씬 어렵고 가치 있는 일이다. 오늘 유라의 눈에서 본 진심 어린 눈물이 그 증거였다. 선희는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도 그녀는 검소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교훈을 주되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고 진정한 승리의 의미라고 믿었기 때문이다.